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비상겸 핵심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윤 대통령과 대면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 시도가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인 만큼 윤 대통령과 증인들 간의 진실공방 양상을 보이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핵심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5차 변론기일이네요. 헌재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 열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등이 이제 출석했거나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중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 증언이 진행됐는데 우선 신현영 의원님, 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세 분의 증인이 순서대로 나와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만 종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할 차례에서 지금 네.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선 그렇기 때문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그 답변 태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 회피 전략을 썼습니다. 처음부터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동의 여부도 이루어지지 않고 변호인과 상의도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제한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나 주요 질문, 그 이전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그 국회에서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한테 받았다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체포 지시를 받은 적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상반되는가, 정확하게 체포하라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건지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회피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 배를 탄 운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내란에 있어서 우두머리 내란 수괴가 있고요. 네. 주요 임무 종사자가 있고 단순 가담자가 있는데 본인은 주요 임무 종사자에서 회피하고 단순 가담자로 형을 적게 받기 위한 뭔가 형사 재판을 의식한 전략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신현영 의원님, 이 부분이 좀 약간 예상과 벗어나는 부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어쨌든 그 주요 사령관들이나 경찰의 그 주요 간부들 뭐라 그럴까요? 지휘부라든지 이런 데가 다 지시를 받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좀 예상 못했던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여기서 다르게 진술하면 본인한테도 불리할 텐데 왜 그랬을까요? 꼭 불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그 사실은 그 소명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방어권 차원에서 답변을 안 할 수는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헌재랑 지금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형사 재판에서 본인들의 형을 감형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지난 연휴도 꽤 길지 않았습니까? 네. 변호인단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본인의 책임을 가장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헌재에서 이 심판의 주요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방법으로 위협적인 방법으로 탄핵을 하기 위해 탄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법이 있었냐 없었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 따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진우 사령관이 이렇게 증언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재판관이 큰 틀에서의 판단은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이게 크게 뭐 불리하거나 유불리에 작용하는지는 아마 그거는 송영훈 대변인이 더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송영 대변인 보세요. 일단 검찰에서는 지시 받았다고 진술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공소장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기 와서는 지시 받은 적 없다는 거 플러스 뭐 답변할 수 없다는 부분은 좀 뭐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는 이해가 되는데 체포 지시 받은 부분 없다. 이게 만약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 피고인은? 이게 일단은요. 네.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오늘 진술한 내용이 지금 언론 속보를 통해서 좀 단편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정확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생중계를 하지 않고 이제 녹화 영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네. 전체 영상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 김영현 전 국방장관이 현재 나와서 진술을 했을 때도 네. 언론의 속보를 파편적으로 모아서 보는 것하고 제가 전체 영상을 보는 것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속기를 해서 그 보도된 내용하고 직접 봐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을 추출해내는 게 다르긴 합니다. 다만 정확하게 봐야 된다. 다만 예. 그건 전제로 하되 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바를 보면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수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네. 선택적으로 답변을 했을 때 그 선택적으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통상적으로 그 높은 증명력을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증인이 특정한 어떤 당사자 쪽의 편에 서서 네. 일부러 질문을 선택적으로 받는다라는 그 판단을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진술이 어느 정도로 지금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전체 영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검찰에서 그 국회의원들을 네. 빼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예, 예. 하는 부분을 진술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봐도 네. 내가 기억이 부정확해서 뭐 답변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답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오늘 저 탄핵 심판에서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나 혹은 그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그 네. 국회의원들을 잡아내라라고 하는 지시가 없었다고 현재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나머지 증인들이 지금 계속 남아 있으니까요. 이건 조금 더 앞으로의 변론 진행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대통령 측의 얘기를 한번 볼까요? 그 이진우 사령관 증언 이후에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했는데 탄핵 사건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르다. 군 14명만 국회에 들어갔고 모두 비무장이었다. 군인들이 들어갔더니 군인들도 소화기 공격받았다. 실제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지시 여부 따지고 있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신영 의원님, 이런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심판에서 여론전을 계속 의식하면서 본인의 발언을 통해서 지지자들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이 결론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내가 탄핵이 돼야 되느냐라는 네. 명분에 있어서 지지자들한테는 큰 호소력을 전달시킬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번에 심리에서도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 대리인 측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관에게 예. 부디 이념과 소신을 버리고 적어도 이 재판정에서는 법관으로 양심에 따라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훌륭한 판단해 주기 바란다 라고 처음에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마치 재판관들이 이념에 따라서 이 사안을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부분이 있고 치우친 상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는 뭔가 여론전과 그런 지지자들을 위한 본인들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의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두해서 네. 본인의 워딩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 헌재에 뭔가 상당한 압박으로 여론으로 인해서 이런 지금 헌법 재판관들을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이념적으로도 푸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이런 재판관들의 판단에 있어서 네.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악영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좀 강한 의지로 느껴집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송영훈 대변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측은 자기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진술 신빙성을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거잖아요. 뭐 문을 깨고 들어가서라도 뭐 해라 뭐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건데 그거 뭐 사실이 아니라는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회 의정활동 방해할 의도 없었고 정치인 체포 지시 사실 무근이었다는 입장 이제 나타내는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일대 다수인데 헌재 재판관들에게 먹힐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이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 그리고 네. 또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어떤 국회의원들을 빼내라고 하는 그런 지시는 군, 경, 국정원 복수의 경로에서 관련자들이 진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여러 관련자들이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그 전원이 그러면은 그 진술을 다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우리가 합리적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네.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앞서서 진술을 바꾸는 일부 증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증인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위증의 부담, 위험 네. 내지는 본인의 그 형사 재판에서도 형이 올라갈 가능성,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해서 네네. 이런 것들까지 다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오늘 이진우 사령관의 증언이 끝났습니다만 네. 과연 남은 증인들도 과연 윤 대통령 측에서 네. 기대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진술할지 그건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현영 의원님께서 그 윤 대통령이 오늘 그 헌재 대심 판정에서 했다는 발언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좀 의견을 덧붙이자면 네. 이 군인들도 소화기 공격을 받았다라는 예. 말을 정말로 하셨다면 예. 저는 그 분석과 평론을 위해서 저 헌재 영상을 다 봐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요. 참 보기가 싫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소회로. 왜냐하면은 예. 제가 어제도 몇몇 기자들하고 식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한 기자는 그날 국회 본청 안에 본인이 있었답니다. 예. 그러면서 저 군인들이 들어올 때 그 기자들도 국회 보좌관 뭐 당직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스크럼을 짜서 막았는데 자기 몇 번째 줄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하더라고요. 예. 예. 이게 군인들이 소화기 공격을 받은 겁니까? 국회가 어쨌든 본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네. 군인들이 국회에 불법적으로 들어왔어요.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소화기도 뿌리고 테이블도 쌓아서 막고 이렇게 했던 건데 네. 그걸 군인들이 소화기 공격을 받았다. 참 제가 그 영상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래요. 이진우 전 사령관이 형사재판 중이라 구체적 답변 어렵다. 이런 거는 어쨌든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이 다른 어떤 그 뭐 탄핵 심판 절차랄까 나와서 얘기를 조심하는 거는 일반적인 겁니까?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권이 있으니까요. 예,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이 그 탄핵 심판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 증언 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것 자체는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법률상 권리이기 때문에. 다만 그 중에 일부 질문만 선택적 선별적으로 답변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높은 신뢰도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건 일반적으로 많은 재판들에서 공통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신현영 의원님. 근데 증인들이 이제 줄줄이 나와서 얘기를 할 텐데 국회도 그렇고 지금 뭐 헌재도 그렇고 많은 증인들이 있는 그대로 사실만 말해도 네. 상당히 지금 강성 극우의 지지자들이 규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증언을 쉽게 편하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홍장원 차장 측의 통화 기록 통신사로부터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뭐 야당이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 유착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그 사람을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발언하는 거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의 자체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탄핵하는 방식으로의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 또 하나.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또 홍장원 전 국가 그 차장을 통해서 뭐 예전에 대북 공작금의 횡령이나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해서 밝혀라 또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비상계엄에서 내가 그날에 있었던 거를 있는 그대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해지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 사람을 자체를 공격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지금 증인들이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 이 탄핵 심리가 결국에는 정쟁화되고 있으면서 양극단에서의 서로의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참 이분들이 쉽게 여론에 뭔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뭐 어떤 발언들을 여기저기 나와서 이제 했냐면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 뭐 이런 지시 받았고 여 전 사령관에게 체포 명단 직접 들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한 바 있잖아요. 근데 공개적인 데서 그렇게 발언했는데 그 발언을 과연 안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제 그 오늘 나올 예정인데. 예, 있었고 또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저 윤석열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체포 명단 들어보니까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네. 대한민국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리고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이 북한 보위부다. 이게 명언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홍장원 차장이 사실 이 상황에서도 그 기회를 가지고 국회에서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아주 듬직한 사람이라는 국민적인 이런 신뢰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 이후에는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마치 김상욱 의원이 비상계엄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지금 내부에서의 탄압을 받고 있는 거랑 비슷한 상황으로 대한민국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정근 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차장은 어디 나와서나 일관성 있는 증언을 가지고 또 지금의 군이 상당히 많이 그런 위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신뢰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송영우 대변님, 지금 신현영 의원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분들이 있는 대로 얘기를 하고 싶어도 강성 지지층이나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나 이런 데서 이게 통화 조회나 이런 거를 요청을 해가지고 혹시 뭐 민주당 쪽하고 좀 통화가 많았냐 이런 거를 확인하려 그러는 것 같아서 그런 외적인 것 때문에 참 말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것 때문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들이 그렇게까지 외부의 여론 동향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변호인 접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외부의 여론을 인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변호인들의 어떤 간접적인 전언을 통해서 전달받는 거하고 외부에 자유롭게 불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튜브도 직접 보고 댓글도 직접 보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형사 피고인이기 때문에 변호인으로부터 나 헌재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변호인들로부터 증언 거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라는 조언은 기본적으로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되 일부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 일부 질문에 답할 때는 본인들의 범죄 혐의를 가볍게 하기 위한 의도도 물론 없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는 굉장히 법정형이 무거워요. 네. 그래서 중요 임무 종사가 아니라 설령 이게 내란으로 평가를 받더라도 내가 부하 수행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판단을 받고 싶은 심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송영우 대변인께. 윤 대통령 측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스스로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헌재가 수용할 가능성 몇 %입니까? 가능성이 제로라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 나오면 좀처럼 하지 않는데요. 이건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왜냐하면은 그 헌법재판소법상 원래 심리정족수가 7명 이상이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을 할 때 그 가처분 결정을 해서 일시적으로 그 제한을 풀었습니다. 헌재가 스스로. 그러나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 가처분 결정은 원래 종국 결정을 할 때까지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7명 이상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8명 중에 만약에 3명이 스스로 회피하면 헌재는 그 순간 이 탄핵 심판 심리를 올 스톱해야 됩니다. 그리고 4월 18일에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데 그분들은 원래 대통령 지명 몫이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탄핵 심리를 장기간 그냥 표류되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다. 현실적으로 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정치적 편향성 이런 거 문제 제기하는 거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예. 문영배 권한대행의 경우하고요.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를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견해나 어떤 법률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은 부부 간에도 다를 수 있고 가족 형제 간에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좀 오래된 사례이긴 합니다만 그 이수정 전 국무총리는 네. 김영삼 정부의 국무총리였고 한나라당에서 대선 경선 후보까지 지냈는데 그 동생인 이수인 교수는 평민당에서 국회의원 했어요. 형제 간에도 그렇게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이미선 재판관의 네. 동생인 그 이상희 변호사는 민변의 윤석열 퇴진특위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데 거기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요. 대통령이 구속되면 대통령이 권위된 걸로 봐야 된답니다. 그런 보도자료를 실제로 냈어요. 그런데 우리 현재 지금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대통령의 권위 상태라고 보지 않고 계속 탄핵 심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건 이미선 재판관의 문제가 아니라 굳이 논란이 있는 인물을 특위 부위원장으로 쓰는 민변의 문제입니다. 그런 논란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방치하고 있는 민변이 비판을 받아야 되고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도 정계선 재판관 본인이 아니고 네. 굳이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을 논란을 감수하면서 대리인단으로 두고 있는 국회 소추위원단이 비판을 받아야 될 문제예요. 다만 문영배 권한대행은 그 논란이 된 SNS들을 장기간에 걸쳐서 본인이 직접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 둘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은 윤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탄핵 불복으로 가는 뭔가 하나의 빌드업 단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법에 조항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회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이거나 재판관이 아니면 배우자인 경우 아니면 친척인 경우이거나 아니면 관련 사건에 대해서 증언이나 감정을 할 경우 네. 아니면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이런 관계인 경우에 제척이나 회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전혀 이 사안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9명의 구성을 3대 3대 3으로 해서 대통령 대법원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보수 쪽 사람이 있는 거고 진보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헌법재판관의 공격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이 하는 것이 과연 그 탄핵의 심리를 하는데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하느냐. 여론전 해야 되고 당 지지율 유지해야 되고 결국에는 탄핵이 됐을 때 명분 쌓기용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의 현명하지 못한 그런 정치인의 그런 정쟁화하는 것들을 제발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사건 검찰 공소장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일으킨 폭동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우리 송영훈 대변님은 이 부분 포함해서 어떤 부분에 좀 가장 눈여겨보셨습니까? 일단 우리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관련자들의 공소장에서도 일부 나왔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 국회의원들을 그 끊어내라는 그 지시가 있었다고 네.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 예.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고 예. 하는 내용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고 그런 예. 것들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공소장을 보면서 그게 분단위로 국회를 어떻게 통제하려고 그 시도를 했고 군이나 경에서 지시가 내려갔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조금만 늦었으면은 그 한동훈 대표와 1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아예 못 들어갔겠구나. 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그 한동훈 대표와 일군의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 도서관 쪽 그 일렬 종대로 통과하는 회전문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아주 운 좋게 들어가다가 일부는 줄이 끊겨가지고 못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도 그 국회의원들을 먼저 진입시키기 위해서 뒤로 잠깐 빠졌다가 못 들어간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네, 전 그걸 눈앞에서 줄이 좀 일찍 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그 줄이 네. 끊기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때 경험도 했습니다마는 예. 이번 공소장에 그게 분단위로 쭉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그때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를 향해서 출발한 게 밤 11시 35분입니다. 그때 출발했는데 한 10분 늦었으면 아무도 못 들어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공소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단전 단수 지시 하면 이제 제가 떠오르는 사람 3명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이상민 장관, 전 장관. 소방청장. 네. 그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을 거고. 그죠? 이상민 장관이 진술을 대통령한테 그렇게 받아서 소방청장한테 전화했다라고 하면 이게 가장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이상민 장관이 과연 그거를 대통령에게 지시 받아서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거다라는 게 없는 경우에도 이 공소장이 이렇게 쓰일 수가 있나요? 아니면 소방청장만 참고인 조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추해가지고 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이렇게 갈 수가 있나요? 아무도 진술을 안 했는데 네. 검찰이 만들어서 창작해서 그럴 쓸 수는 수는 없죠. 없는 수준이고요.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예, 예.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이 진술이 밑에서부터 확보가 되고 점점 올라오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청장이 그런 지시를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소방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진술이 나왔을 수 있고 그 진술을 가지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조사할 때 이런 내용을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서 무언가 답변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뭐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제가 뭐 조서를 직접 본 게 아니니까 이 그러니까 자리에서 저는 왜 말씀드리는 그러냐면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식의 공소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윤 대통령 진술은 확보 안 됐다고 확보가 안 봤을 됐죠. 때 직접적인 얘기를 할 사람은 이상민인데 이상민이 과연 했을까 이런 게 좀 반반이어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서를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검찰 공소장의 내용이 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아예 근거가 없는 걸 창작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저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고 부인하고 하면서 그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있지만 공소장 나와 있는 건 어느 정도 객관적 사실을 기본으로 한다. 자, 단전 단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신혜영 보면은 의원님. 그 대상이 되는 언론사랑 여론조사가 경향, 한거래, MBC, JTBC 여론조사 꽃이에요. 네.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집권하면서 눈엣 가시 같은 언론사들 그리고 여론조사단 대응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이상민 장관의 발언으로도 나왔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국회에 와서는 증언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근데 검찰에서의 일부 내용이 흘러갔고 그래서 언론에 유출된 게 비상계엄 선포할 상황 아니었다. 이상민 장관이 그렇게 진술했다 그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흘러간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똑같이 주요 임무 종사자였냐 아니면 단순 가담자였냐 이거는 본인들의 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방어권과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명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지시했기 때문에 내란 수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공소장 보면서 또 나름 의미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네. 보면 기존에는 주요 인사의 체포 시도라고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것을 반국가 세력 합동 체포적 편성 및 체포 시도. 그래서 반국가적 세력 즉 뭐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다 반국가적 세력으로 보고선 체포를 시도했다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특히 윤 대통령이 포고령 위반이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하라라고 조지호 청장한테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특히 포고령 위반을 언급한 게 윤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 포고령을 집행하려고 했다. 단순히 이건 뭐 형식적이었고 그냥 경고형이었다. 그것을 반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고 보고요. 특히 선관위와 그 국회에 1,000명 정도 동원할 수 있다라고 사실 국방부 장관이 보고했더니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네 하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던 윤 대통령의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란 수계로서의 명백한 여러 근거들이 이미 공소장에 많이 지난 수사를 거부했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이든 탄핵 심판이든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의 판단이 주요 증거로서 활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 송영우 대변인 그러니까 병력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투입되는 병력 부분도 윤 대통령 측 주장보다는 어쨌든 공소장에는 더
많은 그렇죠. 걸로 지금 돼 있죠.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까? 병력의 숫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검찰이 충분히 했을 걸로 봅니다. 예, 숫자가 예.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끝자리 수까지 구체적으로 있거든요. 그것도 그래요? 각 부대별로 있어요. 그 공소장을 실제로 보면은 부대별로 어떻게 이동해서 몇 명이 들어갔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출동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실제로 확인해서 확인이 작성을 된다.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저 교통정보 보기 전에 여쭤보면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했는데 애초에 보석 신청하지 않을까 했는데 구속 취소 청구 이건 받아들여질 가능성 몇 프로입니까? 역시나 거의 없죠. 왜냐하면 거의 구속 취소 희박해요. 청구라고 하는 예. 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구속 사유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통상 구속 취소 청구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진범이 잡혔거나 혹은 뭐 이게 합의가 돼가지고 뭐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는 친고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을 때 그런 경우에 우리가 구속 사유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케이스는 그런 걸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구속 사유가 소멸된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뭐 증거인멸의 우려나 이런 게 완벽하게 사라졌다든가 그런 건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그동안에도 이 구속이 불법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구속 취소 청구를 한 걸로 보입니다만 사실 실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제도입니다. 인용되는 것도 제가 잘 본 기억이 없습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 조금 전 5시를 전후로 정체가 심해진 곳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공강 방향 성수대교에서 여의하류까지 이 정체가 심해졌는데요. 성수대교 조금 지나서 하위 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멈춰 있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 성수대교부터 난지나들목까지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은 월곡부터 고장난 차가 있는 홍지문 터널 안까지 많이 밀립니다. 40분 가까이 걸리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도봉지하차 또한 3차로에도 고장난 차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안성 분기점에서만 막히고요. 광주와 전북 일부 지역 또 전남의 대설특보 발효 중인데요. 무안광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나주 부근에서 눈길 사고 났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여야가 추경 편성 문제 놓고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전면적 관세 전쟁을 시작한 데 따른 충격파가 매우 큰데 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경제안보특위를 구성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내수도 살려야 합니다.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가 137만 명에 달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할 우려가 큽니다. 신속한 민생 추경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정협의체를 본격 가동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어깃장 놓지 말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자, 어깃장 놓지 말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라. 국정협의체에서 추경 편성 논의하자. 이런 뜻 같아요, 신현영 의원님. 근데 앞서서 이제 여당은 일방적으로 삭감 예산안 단독 처리할 땐 언제고 지금 와서 추경이냐. 추경 부분은 뭐 논의할 수 있지만 그 부분 뭐 사과라고 또 해요. 이 시점에 사과 요구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으로서는 너무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 민생을 위한 것? 어려운 비상계엄 시기에 계속 이게 해결이 금방 안 될 거라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혼자 심리도 오래 갈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정치가 효용성을 보이는 타이밍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런 것들을 잘하는 당이 조기 대선에서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민주당이 일하려고 그러면 국힘이 발목 잡고 국힘이 일하려고 그러면 민주당이 또 발목 잡고 그러면서 그 추진하는 동력과 성과를 한 당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상대 당이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의 양극화에 결국에는 국민들의 피해를 보는 건데 지금은 제발 그러지 말자. 자중하자. 그러면서 추경도 빨리 형성하고 국정협의체도 같이 운영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공동정부처럼 활동을 하는 게 국민들한테는 바람직한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자,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최근에 이제 저희 여기 출연을 했는데 이분 말씀이 뭐 추경 논의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서 예산을 좀 조기 집행하는 게 우선돼야 된다. 이런 데 방점을 일단은 지금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추경 논의를 해야 한다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그런 그 삭감 예산, 본 예산 보완 추경이 돼야 한다. 이 부분 동의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 저희가 그 비상계엄 선포하던 날 네. 오후에 저희 둘이 나와서 얘기했던 게 바로 그 예산 삭감이었어요. 4조 원 넘게 야당이 단독 감액안으로 예결위를 통과시켜서 예. 그걸 그러면 일방 통과시켜도 되느냐라는 얘기를 한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엄이 터져서 2달 가까이 그 얘기는 뒷전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때 결국은 4조 원 넘게 깎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중에서 예비비 삭감한 거 빼고 계산해도 2조 원이 훨씬 넘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것 중에 뭐도 있냐면 심지어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사업까지 예산을 깎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복원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정부의 적극 재정을 위해서 더 예산을 잡아야 된다면은 더 늘려서 잡고 이게 순서가 맞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앞서 신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이 대단히 아름다운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일의 선후와 원인은 정확하게 가려야 됩니다. 여튼 지금 두 분 말씀 정확히 보니까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머리는 맞대야 된다. 요 정도로 하고 그다음 작은 주제로 넘어갈게요.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를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 개정도 쟁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토론회도 주도하다시피 하면서 열어서 총 근무 시간 유지하되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 는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수용을 이제 시사했습니다. 사실상 노동계는 반발했고, 자 신현영 의원님 관련해서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당내는 아무래도 그 노동권을 네. 더 크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기존에 많다 보니까 네. 반발 심리도 있기는 하죠. 혹시 그 토론회 보셨어요? 거기 진성준 의원이 뒤에서 얘기하는 거 봤어요? 예. 아이고 탄력 뭐라 그러죠? 탄력 근로시간 그 이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이고 정책위 의장이 왜 그러시냐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금투세 폐지할 때랑 동일한 거예요. 네. 우리 기존의 민주당 안과는 뭔가 반하는 조금 더 열린 네. 중도지향적인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할 때는 항상 내부에서 반발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용해서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한쪽에 치우친 의견만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그런 발전의 일부의 네. 규제들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겠느냐. 결국엔 이런 것들을 탈규제화하고 혁신을 하고 그래서 52시간을 지키면서도 몰아서 일하고 월화수 일하면 목금토 쉬고 이런 방식으로의 집중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일부 특히 반도체 특히나 전문적 영역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공감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이 그래도 한 발 더 앞서 나가려는 그런 노력을 이제 시작했구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공방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가지고 여러 가지 AI가 너무 국제적으로는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딥시크도 그렇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너무 빨리 달려가고 그 외 국가들도 그러고 있는데 한국이 너무 많이 처졌고 이번에 삼성이 그래도 뭐 2심에서 이재용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조금 침체된 대한민국의 그런 기업들의 전문성을 더 살리기 위한 정치와 제도가 좀 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은 정영우 대변인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에너지 3법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들 법안 처리해 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이거에 어떤 정치적 의도를 또 그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겁니까? 병 주고 약 주고 사실은 때려서 멍드니까 그때 가서 약 발라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식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 반도체 특별법 얘기도 작년 9월, 10월, 11월에 내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 52시간에 관한 연구 인력의 예외 문제 때문에 이 반도체 특별법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언론에서 다들 반도체 보통법이 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사실 그때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와서 통과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법안은 통과를 안 시켜놓고 뒤늦게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마치 이제 그 우클릭을 하려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질은 말바꾸기예요. 작년에는 내내 안 된다고 했다가 이제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시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민심의 척도는 굉장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다급한 거죠. 그런 본질을 지금 국민들께서 다 눈여겨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이재명 대표의 그 오락가락하는 무책임한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그 자체로 또 평가를 받을 거다.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당에서는 뭐 노란봉투법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입장은 뭐 어떻게 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이제 뭐 범위가 넓어지긴 하지만 아니 그리고 그 25만 원씩 나눠주는 13조 원 현금 살포도 당장은 뒤로 물린 것 같지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정권 잡으면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잠시 이것도 뒤로 무르고 저것도 뒤로 무르고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보이게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금 살포도 정말 안 할 거면요. 그건 앞으로 몇 년 동안 못한다는 법률을 국회가 제정을 해야죠. 그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법률로 말하는 거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는 말 한두 마디 가지고 무슨 우클릭이니 중도 확장이니 그런 거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를 못 믿는다. 여기에 대해서 신현영 의원님의 반박. 지금이라도 사실은 그렇게 집권당이 될 준비를 하면서 트랜스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난 4년 동안에 2년 여당했고 2년 야당했거든요. 그래서 야당하면은 발목 잡고 싶고 여당하면은 뭔가를 그래도 구현해내고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심리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정당이 언제든지 여당도 될 수 있고 야당도 될 수 있다. 그때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도 지금에 계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도 외연의 확장을 위한 노력들이 정권을 추후에 잡게 되면 유지되기 위해서 국민들과 그런 신뢰와 공고한 약속을 하는 과정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근데 보면은 집권당이 되면은요. 건전 재정성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특히나 경제부총리가 워낙에 그립감이 강해가지고 그 예산의 활용이나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그 반대 그리고 공고한 재정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더라.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 때 저희가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재명 대표는 글로벌 통상 이슈 대응을 위해서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이에 대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여야가 글로벌 통상전쟁에 초장적인 대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한가하게 대비를 운운할 때입니까? 지금은 정부가 중심을 잡고 위기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발목 잡기를 멈추는 것이 야당의 책무입니다. 초당적 대응의 출발점은 민주당의 경제 컨트롤 타워 탄핵 협박 중단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연일 시사하는 것 자체가 경제 컨트롤 타워 리더십을 훼손하고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이 뭐 경제부총리 권전재정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글로벌 통상정책 초당적 대응 운운하기 전에 경제 컨트롤 타워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탄핵 협박부터 중단하라. 이런 지적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사실은 심정적으로는 민주당이나 아니면 우리 지지자층도 최상무 그 권한 대행에 뭔가 그 계속 부결하고 할 일은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직무 유기하는 거에 대해서 감정이 많이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탄핵 별로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자중할 거는 지금 자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면에서의 국회가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것도 야당이 대응하면은요. 그 여당이
받아가지고 같이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정말 멕시코나 캐나다도 결국에는 트럼프가 관세 매긴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들고서는 뭔가 대안을 마련하잖아요. 근데 또 중국 관세 10%또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제 대한민국도 조만간 그런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트럼프 통해 갖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미리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의 라인들이 사실은 지금 불안정하고 특히나 대통령이 유고시라고 저희는 보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트럼프도 대한민국 만나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준비할 건가는 여야가 같이 머리 맞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얼른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서 성과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글로벌 말씀하십시오. 통상 이슈 대응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러니까 네. 더 정확하게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발 관세 전쟁에 대한 대응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면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철회하면 돼요. 국회가 오늘이라도 의결해서 민주당 과반 의석 갖고 있잖아요. 예. 하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 전체에서요, 이 통상 이슈와 탄핵 심판 기다릴 것도 없어요? 국회가 철회하면 되잖아요. 아, 예. 의결해서.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 전체에서요, 지금 통상과 외교를 다 잡을 수 있는 가장 경험이 많은 공직자는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부총리 주밀대사를 다 해봤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경제수석. 경제수석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한덕수 국무총리만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금 손발을 다 묶어놨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특위를 만듭니까? 사실 우리 신현영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을 해보셨지만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특별한 대책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네. 자, 현재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 2차 청문회 열리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김병주 의원 유튜브 내용이나 박병배 의원께서 얘기했던 내용들 제가 제 스스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제 스스로 판단해서 한 내용이 분명히 맞습니다. 두 번째는 요원과 의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요원의 문제는 12월 4일 01시부터 09시 사이에 있었던 707 특임단 요원이 본관에 들어갔던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사실이 정확히 맞습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은 12월 4일 00시 20분부터 00시 35분 사이에 있었던 대통령과 전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두 가지 사실도 맞습니다. 자, 신영 의원님. 예. 이게 이제 김용현 장관 얘기하고는 다른 건가요? 요원 끌어내라 그런 거지 의원 끌어내라 그런 건 아닌데 곽종근 전 사령관 얘기는 둘 다 해당된다 이랬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한 타이밍에 국회 본청 안에는 국회의원과 보좌진만 있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그 시점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요원이냐 의원이 갖고 듣기평가 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끄집어내라는 대상은 국회의원이었다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요원에 대한 지시도 있었다. 그리고 명확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친 사람 없도록 철수해라라는 지시한 바 없다. 라는 걸 명확하게 했고요. 그 누구에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하라, 시민 보호하라, 경고형이었다 이런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대통령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만들어냈던 뭔가 경고성이고 그리고 시민을 보호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냥 단순한 그런 지시였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이런 해당 관계자들과 사령관들을 통해서 그렇게 쉽게 지시하고 뭔가 가볍게 끝날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들의 상당한 증거로서 단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네. 송영 대변인님은 이제 곽 전 사령관 발언 어떤 점 주목하셨어요? 시간대만 제가 팩트를 갖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0시 20분부터 0시 35분 사이는요. 국회에서 본회의장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한창 모으고 있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0시 49분에야 의안 상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01시 01분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이 돼요. 그리고 이 사령관급에서 이걸 인지한 것은 01시 03분에 인지했다고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0시 20분부터 0시 35분 사이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그것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리고 네. 01시부터 09시 사이에 그 국회 본관 안에 들어갔던 인원들을 빼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그것은 국회에서 이제 계엄을 해라는 결의를 한 것을 알고 이제는 계엄이 성공할 수 없겠구나라고 보고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철수시키라고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과를 요구한 데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지난 대선 패배 책임론까지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총구는 밖으로 향해야 한다며 화합을 당부하는 메시지 냈는데 양문석 의원 같은 강성 친명 의원은 친노파리 친문파리 그만하라며 비명계 이제 직격했고요. 자, 야당 내 비명 친명 갈등 이게 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이건 신호탄에 불과하다고 보세요. 지금 생각보다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저는 현상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럼 민주당이 한때는 국민의힘의 2배의 수로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계속 네.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직결하면서 사실은 비등비등한 지금 상황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론을 서로 양쪽이 공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 때문에 그런 거다 또는 뭐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그 실정했던 것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 번의 정권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다에 대한 공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조기 대선 천국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 전국에서 경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누가 나올 것이냐 했을 때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삼김부터 해갖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도전장을 내는 거는 당연한 그 선거의 현상이고 정당에서의 활동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공방들이 있을 텐데 다만 이런 소소한 여러 가지의 그런 서로에 대한 비방들이 크게 우리한테 트라우마로 오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총구는 안쪽으로 하지 말자. 내부 갈등 최소화하자라고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영 대변인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한마디로 해주신다면 이 현상을. 그 콩깍지를 태워서 콩을 볶으면은요. 네. 그렇게 볶아서 만든 콩 요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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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2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호진이는 극희귀질환인 코펜시리스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유전자 변이로 인해 발달 지연과 뇌병변 장애가 나타나는 병인데요. 잦은 경련과 근육 이상으로 하루의 절반 이상은 누워서 생활하는 호진이. 올해 10살이 되었지만 인지 기능은 12개월 수준에 머물러 있어 말 대신 옹알이를 하고 대소변도 아직 가리지 못합니다. 뇌와 소근육의 퇴행으로 넘어지고 다치기도 여러 번. 크고 작은 수술을 거치며 호진이의 몸 상태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요. 10년 내내 호진이의 치료와 재활에 매달려온 부모님은 이젠 경제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혀 다가올 날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호진이가 마음의 부담을 덜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풍파와 폭설의 상관관계가 큰 만큼 두 가지 다 강력하게 찾아왔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호남과 제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와 하남 중심으로 눈이 쌓이는 가운데 빙판이 많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별히 감속 운행해 주시고요.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12도, 철원 영하 17도, 대관령 영하 18도 등 영하 17에서 영하 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매우 춥겠습니다. 낮 기온마저도 서울 영하 5도를 포함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낮에도 영하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눈 오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그러나 충남과 전북 서해안에는 3에서 15cm 안팎의 눈 예상되고 호남 지역 많은 곳은 20cm 이상 보고 있습니다. 서해 5도 3에서 8cm, 제주 산지 최대 30cm 이상, 울릉도 독도 최대 40cm 이상 쌓이겠습니다. 이 두 지역은 시간당 3에서 5cm, 그 밖에 눈 오는 지역 시간당 1에서 3cm로 매우 강한 눈이 예상돼서 대설특보는 보다 강화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해상의 파도도 최대 4, 5m로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하 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공작 수사가 부른 사필 규정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시 적법했다고 생각했다면서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는 대부분 답변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은 오늘 국회 특위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명확하게 지시했다면서 자신이 야당에 회유당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오늘 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해 대통령과 장관에게 계엄 반대 직언을 여러 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영상에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댓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5번째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윤 대통령과 증인들이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진짜 그 상황은 어땠는지 또 살펴보고요. 오늘은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핵심 현안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5차 변론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전 수방사령관,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아주 핵심적인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걸로 알려진 분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개 변론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 관심을 끌었었는데 일단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체포 지시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지금 형사 재판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답변을 제한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 이진우 그 사령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직까지 자신의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그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수사가 되면서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 진술한 상황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른 분들하고 많은 사안이 그 일종의 공개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던 내용과 좀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기억을 좀 보강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재판에 전력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재판에는 그럼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증언이 체포 지시를 받았느냐라는 부분의 그 증언 내용인데 그것은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동안에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그러면 그동안 알려진 것과 왜 다른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 증언의 신빙성을 가려야 되는데 그 점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분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고 이어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발언이 나올 텐데 특히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공개적으로 뭐 끌어내라고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다음에 방첩사령관한테 명단도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막 하고 다녀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윤 대통령과 이렇게 어쨌든 일부 지시를 받았다는 사령관들 어떤 지시인지는 우리가 이제 규명을 해야겠지만요. 또 특히 이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같은 경우 오늘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가지고 정치인들 끌어내라는 지시 받았다는 말을 또 명확하게 했거든요. 이게 얘기가 다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입장이 각각 다르고 기억이 다를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상황은 이렇게 진술이 다를 경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누구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를 가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에 의하면 되는데 이것은 대통령과 사령관들 또는 대통령과 국정원 1차장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고 그 전화통화가 녹음되어서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누구 말이 맞는지를 흔히 논리칙과 경험칙에 의해서 그리고 논리칙과 경험칙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리에 맞게 누가 진술을 하느냐 그런 점을 따져가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일반적인 증거조사의 법칙이거든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증거조사와 또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누가 이야기했고 한 사람도 아니고 서너 사람이 되니까 대통령보다는 이 사람들 말이 맞을 거다. 이런 여러 명이니까 이쪽이 맞을 거다. 그런 식으로만 무조건 따질 문제는 아니다. 따질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전반적인 이제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 심판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도
뭐 여야 간 시각이 완전히 엇갈리고 윤 대통령 측과 또 헌재 간의 시각도 좀 엇갈려 있어서 자 이런 그 명목이 있어요. 국정 안정을 위해 신속히 판단을 내린다. 이 부분 이제 틀린 얘기 아닌데 그 윤 대통령 측에서 너무 서둘러 심리하다가 정확한 심리 뭐 이렇게 모든 증거를 다 꼼꼼히 따진 심리가 안 되면 어떡하냐 이런 점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연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예.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신속한 심리를 하는 것도 당연한 그 판단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로마 시대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에도 법원이라고 해서 법의 원칙을 말로 표현한 구절이 있거든요. 네. 우리 흔히 잘 알지 않습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것이 있거든요. 헌법상으로.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사법부가 보면 어떤 재판은 하염없이 늦게 진행을 하거나 아예 밀어놓고 어떤 재판은 하루아침에 뚝딱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헌재 안에서도 지금 보여지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이진숙 뭐 비교해서 예. 그런 재판은 뭐 좀 나쁘게 말하면 그냥 그 캐비넷 안에 집어 던져놓고 정작 그 윤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은 하루 아침에 재판을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과연 이 잣대는 뭐냐? 단순히 국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사실은요. 네.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의 그 임명을 보류한 사건 행위가, 선고 연기. 예, 선고가 예. 그 사건의 재판 자체가 그보다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탄핵이 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또 주장하는 측까지 있으니 네. 탄핵 소추를 빨리 결정해 주면 이 최상목 대행의 행위 자체가 국정 수행 행위 자체가 중단될 거 아닙니까? 한덕수 건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예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어떻게 네.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더 중요한 이것은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진행한다. 네. 그리고 나머지 사건들을 이렇게 진행한다고 알려주고 진행을 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재판을 진행을 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충분히 방어권을 그 보장해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지금의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양분되어서 지금 그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이 양쪽이 다 예민한데. 그렇죠. 예. 이런 사안인데 이것을 그냥 하루빨리 선고하겠다고 하고 급속도로 진행을 해서 결론을 내놓으면 어느 누구가 이것을 승복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그 재판 진행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얘기했으니까 그럼 여당 입장은 뭡니까? 이제 제3의 인물을 새로 한번 뽑자 이런 겁니까? 지금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자체를 민주당이 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충분한 이유를 들어서 이것이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거부를 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또 탄핵 소추를 해버렸으니 이 문제는 결국은 탄핵 심판이 결정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민주당이 또 이 점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면 임명하겠다 이렇게 제안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은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가족 등 주변 관계까지 이제 그 문제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불복을 위한 명분 쌓기다. 사법체계 흔들기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헌재라는 게 본래 이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그 반영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예. 이해관계라든가 시각. 생각이나 또는 입장을 전부 다 한데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을 구성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특정한 성향으로 구성이 되어서 헌법재판소가 네. 일종의 이념 재판 기구로 전락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법연구회라는 그런 법조인 모임에 대해서 그동안 수없이 지적이 있었고 그것은 법조계에 접촉하거나 법조계에서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거나 하지 않아 본 사람은 크게 접할 수 없는 분야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정말 현장에서 재판을 받아보거나 하는 분들은 저분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인지 아닌지 그 점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 심지어는 그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면 우리법 연구회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서 선임을 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재판을 받아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조인은 판사 중에서 한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8명 중에 3명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8명 중에 2명이죠. 2-3명 됩니다. 근데 이거는 40%가량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나라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아니면 판사 될 사람이 없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은 또 제야에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또는 여러 가지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좀 우스운 이야기가 되지만 생태계까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유독 대통령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첨예한 이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특정한 이념적으로 편향된 분들이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인간적 도리다. 개인적 접견이다. 하지만 여당 투톱 방문이 일반인 국민들 눈에는 국민의힘 방문으로 이제 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접견 정치, 옥중 정치에 여당이 같이 힘을 보태냐 동조한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당내에서 일부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만약에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두 분이 갔었다면 조금 그렇게 보일 여지도 있죠. 당내의 투톱 지도부가 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은 사실은 중진 의원이긴 하지만 당직을 맡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 분이 간 것으로 보면 좀 개인 자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분들은 모두 윤 대통령과 대통령이나 또는 정치에 투신하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기 때문에 접견을 허용하는 그 날짜가 되었으니 한번 인간적 도리로 만나는 건데 그것을 마구 비난하고 나설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권에 있다가 보면요, 저도 그런 일이 있는데 뇌물 사건이라든가 또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로도 정치적으로 구속이 되거나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인간적 도리로 한 번씩 면회를 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면회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주장에 또는 그분들의 행위를 전부 동조하고 지원하고 나도 이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다. 이 사람 한 모든 일은 무죄다. 이렇게 주장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모두 올바른 일이다라고 계엄에 동조했다. 이런 주장을 같이 섞어서 만약에 접견하는 것 자체가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이 과거 나치도 선거에 정권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 독재가 그런 형태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나경원 의원이 전했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야당을 나치에 비유했다. 그리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죠. 예. 그 말은 이제 나경원 의원께서 들었다고 하면서 언론에 전한 거죠. 전한 것인데
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 나치라는 표현이 뭐 잘못된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네. 뭐 제가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니고요. 다만 민주당이 지금 국회에서 벌이고 있는 이 정치 행위는 사실은 거의 의회 독재다라는 평가는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단순히 이게 의회주의에서 다수당이 벌일 수 있는 정도의 정치 행위냐 아니면 거의 의회 폭거 수준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의회 독재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회 독재를 벌이고 있는 의회 독재의 네. 그 주범격인 이재명 대표를 좀 비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반국가 세력 정도의 그런 시각을 갖고 있으니 이게 나치 독재처럼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네. 점에 대해서 저는 나치라고 비유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혹시 김재원 최고위원님도 면회 접견 계획 갖고 계세요? 근데 아직 뭐 저는 그만큼 날짜를 정하진 않으셨고요. 예. 또 하나는 아마 제 앞에 워낙 많은 분들이 접견을 할 것으로 보여서 저는 가더라도 한참 후가 아닐까 순서가 아마 한참 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많이 갈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원내에 계신 분들이 우선 해야죠. 탄핵 심판이 이제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아직 조기 대선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조기 대선 가능성은 있다. 뭐 이 정도 스탠스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여당이 조기 대선 가능성에 눈 감고 마냥 손 놓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과연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과 뭐 좀 거리두기랄까 차별화랄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당에서 뭐 사실상 탄핵 반대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탄핵을 반대하면서 한쪽에서는 조기 대선을 얘기할 수는 없다.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거나 준비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네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수준이라는 건 모를까. 당에서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아직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역시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후보자들의 각각의 입장의 차이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은 탄핵 결정이 기각되면 조기 대선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니까 큰 문제가 없고요.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될 때는 인용되고 나면 곧바로 2달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네. 그것도 후보 등록 일자하고 공직자 사퇴 시한 등을 감안하면 아무리 길어도 한 20일 이상 20일 전후로 당내 경선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탄핵 결정이 되면 오히려 빠르게 당의 준비 상태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인데 네. 지금부터 지금 이렇게 윤 대통령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이 함부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당의 상황은 그렇다. 네. 말씀해 주셨고요.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 수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의견을 냈습니다. 최근 기본 소득 정책 폐기 가능성 포함한 이른바 우클릭 행보 연장선상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일 관계도 그렇고 친기업 법안 관련해서도 그렇고 자 이재명 대표의 최근 변화랄까요? 변신이랄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정책이나 이런 입법에 동의하거나 동조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 반대의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죠. 근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이른바 우클릭 일단 깜빡이를 뭐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저는 그냥 그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그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흑묘, 백묘. 지만 잘 네. 잡으면 되지 하는 등소평 중국 주석의 말을 인용해가면서 실용주의를 주장했는데 네. 저는 정작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 행보를 보면 표를 얻는 데는 흑묘 백묘 무슨 수를 써도 표만 얻으면 되지 거짓말을 하든 뭐 나쁜 주장을 하든 이쪽을 하든 나중에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이런 투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가장 실용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소리도 하고 나중에 가서 엎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존경하는 줄 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거 표 얻고 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 이런 마음이 아닌가. 네. 저는 별로 이재명 대표께서 이 여러 가지 지금 당장에 반도체 특별법이라든가 52시간 관련 특별조치를 규정하는 노동법 개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네. 진정성이나 진심이 있다면 빨리 그 자신들이 주도해서 입법을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논의를 하지 않고 계속 행사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당 내에서 이런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뭐 말바꾸기나 이런 부분을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유력 대선 후보인 야당 대표 때리기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여당이 오히려 큰 정책 아젠다를 선점해서 주도해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 아젠다라든가 또는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네. 빨리 보살펴서 좀 더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지금 네. 변화무쌍한 대외 정책을 우리가 신속하게 잘 따라가야 되고 당도 아무리 탄핵 국면이라 하더라도 이런 이슈는 굉장히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박선원 의원 주도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 하다가 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얼마 전까지 뭐 친미 친일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한미일 삼국 그 어떤 외교 정책이 그것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그 화나게 했다면서 탄핵 사유로까지 올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오바마 대통령을 빗대서 자신이 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없느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는 잘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자기들이 미국에 조금 손짓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까지 벌려서 지금 나라 망신시킬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민주당이 무슨 정당이라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됐는데 딱 한 말씀으로 해주시면 자 앞으로 그 올 상반기 정치 상황 어떻게 달려간다고 한마디로 이렇게 딱 규정 지으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 네. 점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사실 그 지금 상정하기 좀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탄핵 심판이 어디로 귀결될지에 달려 있다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의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창업자 샘 올트먼이 어젯밤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 기업들과 연쇄적으로 이제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어느 기업과 만났습니까? 네,
이 중국의 딥시크가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직후라서 이 네. 샘 오트먼의 방안이 참 예사롭지 않게 보였는데요. 그렇죠. 그야말로 오늘 하루 말씀하신 대로 광폭 승부를 이어갔는데 그중에 메인 행사는 카카오와 오픈 AI가 공동 제휴를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고 꼽을 수 있겠는데요. 단순히 이제 카카오 서비스에다가 챗GPT를 탑재하는 수준을 넘어서 양사 개발 인력이 공동 제품과 서비스도 같이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챗GPT 폰이 나올 수도 있고 아예 뭐 챗GPT가 핵심 서비스가 되는 뭐 채팅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오픈 AI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이제 국내 기업은 카카오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번 협력을 통해서 연내 출시할 뭐 카카오가 AI 비서 카나나 출시를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도 이제 자체 언어 모델을 더해서 오픈 AI 모델도 같이 함께 적용을 해보겠다 이런 계획까지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오픈 AI 카카오 전략적 제휴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또 경제계 주요 인물 누구와 만났습니까, 올트머니? 네. 카카오와 간담회전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회동을 가졌고요. 네. 오후에는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3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7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이 미국의 대규모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참여와 관련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타게이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기술 투자의 한 축씩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이 보유한 반도체 설계 자산 회사가 있죠. IP 이 반도체와 관련된 핵심 기술 IP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회사 ARM인데요. 네. 이 회사도 참여를 하고 엔비디아 AI 산업에서 빠질 수 없죠. 엔비디아가 기술 협력사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필요한 파트너가 이 막대한 규모의 투자도 가능하고 또 충분한 경험도 가진 반도체 제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구성원이자 이 AI 분야의 잠재적인 대형 투자자인 삼성전자라면 파트너가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제는 이 손 회장과 올트먼이 일본의 합작사를 세워서 기업용 생성 AI 만들겠다. 그 크리스털 인텔리전스라는 것 개발해서 판매하겠다라는 깜짝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서 삼성전자가 좀 참여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TV 화면을 보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하고 같이 네. 회동하는 장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자, 신분을 과시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설 연휴가 월요일 임시 공휴일까지 더해져서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휴일을 들려도 정작 내수 진작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게 좀 예상이 됐던 일이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최장 9일에 달했던 이제 황금 설 연휴가 오히려 이제 해외 여행 가기 너무 좋은 아주 장기 휴가를 이 발판을 마련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해외로 떠난 여행객 수를 좀 평균을 내봤더니요 역대 명절 연휴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뭐 이런 기사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설 연휴였던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행객들 그러니까 출발 여객 도착 여객 다 더해봤더니 219만 명이었는데 네. 이 중 99.3%가 국제선 이용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해외에 나가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루 평균으로는 22만 명 정도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여행을 떠나고 돌아왔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명절 연휴 중에서도 역대 최대치다 이렇게 좀 기록을 세운 겁니다. 특히 많은 여행객들이 좀 일본으로 떠났는데요. 인천공항공사가 집계한 이 설 연휴 국가별 출발 여객 통계를 봤더니 네네. 일본으로 떠난 여행객 수가 27만 6천 명 전체 국가 중에서 1위였고요. 작년 재작년 설하고 비교하면 인원 이 여행객 수 자체도 두세 배 정도 이상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본 여행을 떠난 건 아무래도 지금 엔화 환율이 상당히 저렴하죠. 900원대로 떨어졌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국내 여행보다 훨씬 저렴하다라고 좀 느끼실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 정부도 우리나라 지금 한국인 여행객들이 일본을 워낙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혜택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올해부터 이제 한국인 사전 입국 심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국 심사할 때 입국 심사까지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현지 도착하면 바로 입국을 해버리는 상당히 간편한 제도가 마련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정부가 임시 공휴일 지정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소비 촉진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 국내 여행 많이 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말씀하셨지만.
네, 뭐 사실 이제 국내 여행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는지는 뭐 항공, 철도, 차량 이동까지 뭐 종합적으로 좀 봐야겠습니다만 네. 일단 국내선 항공편 이용만 놓고 보면 설 연휴 여행객 수가 작년 설하고 비교했을 때 1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황금 연휴라 더 이 연휴 기간도 길었는데 오히려 더 적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설 연휴에도 각종 매체에서 시장이나 이제 식당가 상인들 인터뷰한 기사들이 좀 쏟아졌는데요. 네. 하나같이 설 대목은커녕 평소보다 손님이 반으로 줄었다. 손님이 없어서 내일부터는 문을 닫을까 한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 자체는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내수 신장 목적이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목적을 정말 제대로 달성을 하려면 앞으로는 이 임시 공휴일 지정에 앞서서 좀 더 치밀한 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치밀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자, 내수 진작을 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돌리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고, 자, 요즘은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니까 지갑에 현금을 이제 많이 넣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매년 폐기되는 지폐와 동전이 엄청나다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네, 이 한국은행이 이제 작년 한 해 지폐와 동전을 합쳐서 4억 7,489만 장의 손상 화폐를 폐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게 액면가 기준으로 보면 3조 3,761억 원입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요즘은 이제 현금 사용이 계속 좀 줄고 있기 때문에 2013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 900만 장 정도 줄어들긴 한 겁니다만 여전히 한 해 동안 좀 폐기되는 화폐가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화폐 종류별로는 봤더니 이제 지폐가 아무래도 이제 종이이기 때문에 동전보다는 더 상당히 손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폐가 이제 3억 7,300만 장 정도, 네. 그리고 동전이 1억 100만 장 정도 폐기가 됐고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지폐, 뭐 이 동전 다 합쳐서 가장 많이 쓰는 화폐가 아무래도 1만 원권이다 보니까 폐기된 화폐 중에는 1만 원권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한 화폐이기 때문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이렇게 폐기된 화폐를 옆으로 나란히 늘어놓았을 때 총 길이가 무려 5만 6천 킬로미터다. 5만 6천 킬로미터? 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위로 쌓으면 20만 3,700m. 그러니까 이게 에베레스트산 23개 쌓은 높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이제 많은 양이 폐기됐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에베레스트산 23개 쌓은 높이. 엄청나네요. 자, 그렇다면요. 만약에 손상된 화폐가 있다면 이거 새 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네, 이건 좀 정보 차원에서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작년에는 이제 전남의 사찰 연못에서 방문객들이 이제 이 사찰 연못 가면 동전 던지면서 소원 많이 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동전을 싹 모아다가 이 376만 원으로 교환을 한 분도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옮겼죠? 그러니까요. 사실 네. 어마어마한 양일 텐데 이렇게 교환을 하는 분들이 사실 해마다 있어요. 이 사찰 연못에서 동전 모아서 교환하신 분들 사례는 매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골프장 연못에서 골프공 줍는다는 사람 봤는데. 그렇군요. 네. 그것도 사실 많이들 하시죠. 근데 연못에 이제 잠겨서 녹슨 동전, 뭐 불에 탄 지폐, 뭐 땅 속에 묻어서 습기로 좀 부패한 돈 이런 것까지 일정 기준만 맞추면 모두 한국은행에서 수수료 없이 새 돈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네.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요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 금액 전액을 보상해주고요. 아, 그래요?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면 5,000원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만 5분의 2 미만이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제 지폐로서는 가치가 없다라고 봐서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이거는 한 푼도 건지실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불에 탄 지폐 같은 경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재 부분도 남은 면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불에 탔다. 그럼 재를 털어내지 말고 그대로 용기에 담아서 다 가지고 가셔야지 이게 아까 이제 면적 기준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면적 계산할 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챙겨 가셔야 되고요. 재도 갖고 가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망가진 주화는 액면 금액으로 교환을 해주지만 모양이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다? 그럼 역시 교환이 불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이겠죠. 네네. 화폐가 훼손되면 그만큼 또 새 돈을 만들기 위해서 화폐 제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훼손되는 사례들을 좀 봤더니 가장 흔한 게 냉장고나 창고,
땅속 같이 이 습기가 굉장히 많은 곳에 이 돈을 놨다가 네. 습기를 먹고 뭐 부패하거나 이제 돈이 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좀 이제 이런 습기가 많은 곳보다는 좀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돈을 깨끗하게 사용하자. 그리고 습기가 많지 않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자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 베프의 범죄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해 주셨습니까? 요즘 AI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영국에서 조금 뭐라고 하나 제일 앞섰다고 해야 되나요? AI와 관련된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네. 일종의 그것을 관리하는 법 같은 거를 제정하고자 하는 세계 최초의 일이죠. 영국에서. 예. 영국 내무부에서 4가지 법안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런 겁니다. AI 도구를 만드는, 그러니까 성착취, 아동 학대 관련된 그 영상을 만들 수 있는 AI 도구를 만들거나 네. 그 도구를 배포하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5년 이상의 징역, 그다음에 성착취 AI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혹은 그 AI 성애자 매뉴얼을 소지하는 것은 3년 이상 징역. 그러니까 프로그램 소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방법, 이런 것도 다 처벌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그루밍이라고 하죠. 가스라이팅하는 아동을 길들이는 방법을 제공하는 웨브사이트를 운영하면 10년 이상의 징역.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독특한 거 하나는 영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휴대폰의 잠금 장치를 풀어갖고 네. 불시에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죠. 거기서 아동 관련된 콘텐츠가 나오면 최대 3년 이상의 징역.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 영국의 정부의 입장에 우리나라에 입국할 사람은 무조건 잠금장치 풀 생각해라. 그리고 불시에 점검을 해서 거기에 응해야 된다. 예. 나오면 처벌된다. 만약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면 들어오지 마라. 굉장히 세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얘기가 되지도 않겠죠. 자, 우리의 왜 자유를 속박하냐 이런데 어쨌든 영국에서 이렇게 강력한 법을 이제 뭐 론칭했다 그래야 되나 만든 거를 보면 얼마나 이거의 심각함을 이제 그 인식했는지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말씀하신 대로 소지한다는 것만으로도 처벌한다는 AI 성착취물 규제 세계 최초라고 하셨는데요. 영국 정부가 이 법 추진하는 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위치일까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우리를 되돌아볼 일단 계기도 되고, 예. 우리는 하이닉스가 HBM으로 이익을 내고 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AI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그걸 세계에 팔아먹어서 무엇인가 이득을 낼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AI를 만들어 갖고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모랄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딥시크에서는 이미 이걸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양대 강국 사이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미국에서는 어쨌든 AI의 최선도국이고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은 그거보다 수준이 낮지만은 싸게 뭘 만들어 놨어요. 딥시크.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해요. 하나는 공산주의 독재 국가고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중간에 있는데 어떤 걸 어떻게 될지에 대한 모랄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는 범죄부터 터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근데 영국은 AI와 사실은 좀 먼 나라인데 이 사람들은 결정한 거죠. 우리는 늦게 가도 규제를 먼저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성착취 부분에는 용납 못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 말이죠.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규제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AI 산업과 동시에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막 범죄들만 터지고 있다. 터지고 있는데 그거를 그럼 규제부터 한다고 하면 분명히 AI 업계에서는 반대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터지고 있는 부분. 좀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범죄의 규제라는 측면보다는 전체적으로 AI의 산업적 방면과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을 어떤 틀에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논의의 시작점을 영국에서 알려준 거죠. 윤리적 모럴까지 그렇죠. 그 부분까지 완전히 통과하는 어떤 그 통합적인 우리가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고요. 자, 딥페이크 등 이용한 성착취 문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N번방 유사 사건 최근에도 또 적발이 됐는데 이른바 자경단 목사방. 예.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방이란 건 스스로 그 범죄자의 수괴가 자기를 목사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된 거고요. 자경단이라는 건 텔레그램 자경단의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딥페이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표명하는 어떤 남자아이들을 협박해서 자신의 수하로 포섭해서 네. 남자들을 먼저 집단적으로 자신의 부하로 만들고 예. 또 그걸 통해서 이 피라미드식으로 예. 여아동들 청소년들에 대한 또 성적 공격을 하는. 그래요. 그러니까 조주빈의 박사방은 남자아이들이 아니라 예. 여자아이들, 여자 청소년을 주로 성착취 학대를 했던 전혀 다르죠. 예. 또한 여기는 피라미드식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목사방 그리고 N번방보다 더 진화한. 네. 그러니까 N번방의 조주빈을 보다 한 1년 정도 뒤에 나타났는데 그걸 다 벤치마킹. 이 벤치마킹 표현이 맞는 그걸 다 빨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수법을. 예. 빨아들이고 예. 자기네들의 좀 독특한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지휘 체계 같은 것도 거기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 목사라고 하면 목사 밑에 전도사가 있겠죠. 예. 전도사 밑에 예비 전도사. 계급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 전도사 이렇게 하면서 네. 우리가 저기 다단계식으로 예. 10명 모아오면 그 윗단계로 올려주고 그러면 텔레그램의 특별한 방으로 초대하고 그 계급을 통해서 통제해갖고 점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위로 올라가기가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주 치밀한 이 34살짜리 수괴인데 경찰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목사, 집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 이렇게 자기들이 아예 계급 나눠서 그렇죠. 했다고 하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 자칭 목사에 대한 조사 진행 중입니까? 이 왜 목사냐면 영화 수리남에 예. 황정민 씨 예. 그걸 자기가 따라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목사라 그런 거예요? 예. 사이버 범죄자들은요. 네. 범죄 컨텐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하고 싶고 거기서도 자존감을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은 그럼 이 목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짜 목사님들한테 제가 누가 될까 봐 어쨌든 그 자칭 목사. 예, 자칭 범죄자 목사가 목사에 대해서 이제 찾다 보니까 조주빈은 이득으로 경제적 이득으로 범죄를 명확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는 이 좀 이상해 갖고 그래서 이제 서울청에서 이 접근해서 프로파일러 면담을 시도했는데 프로파일러 면담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프로파일 면담을 거부하면 못합니다. 법적인 그래요? 근거가 없기 그래요? 때문에.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경우는 어떤 형태의 일종의 쾌락 범죄 같은 느낌. 그러니까 돈보다는 학대를 통해서 스스로 있는 성적인 만족이라든가 통제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범죄자. 수익보다도?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자라고 추정이 돼요. 오히려 사이비 교주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수익보다도 어쨌든 본인의 그런 자아도취 만족 뭐 이런 데 더 치중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자연스럽게 거기서 경제 이득도 오고요. 자, 아까 저기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프로파일러 면담이란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이코패스 검사 그거 말씀하시는 그걸 거죠? 주로 하는 거죠. 그죠? 자, 프로파일러 면담 즉 사이코패스 검사 거부하면 이제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도 일종의 다른 심리 분석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진행돼요?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서라는 건 그거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파일러의 검사는 자기 기입식이 아닙니다.
보고 면담하면서 그걸 평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단 이거를 법정에서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충분히 신분성을 할 수 있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피의자가 본인이 거부한다고 해서 그걸 법정에서 증거로 못 써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거는 예. 이 부분은 자기가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동의하지 않은 거지. 부분이어서. 예, 예. 자, 그럼 이 자칭 목사라는 사람 이런 범죄 저지른 게 어떤 수익보다는 어떤 자기 어떤 그 뭐 성적 만족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치중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심각한 게 보니까 이 사건 피의자 중에서 미성년자가 70%에 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예. 올 1월까지 예. 남녀 피해자가 234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네. 10대 미성년자가 무려 159명. 그 70%. 그리고 특히 이 범죄자, 이 목사야나 이놈은 예. 이자는 예. 10대 여성만을 성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직접 그 강간 범죄를 저지른.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간 상태가 같습니다. 이야, 그럼 이게 나중에 뭐 형량이라는 거 이런 것도 다 모아보면 상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요? 조주빈이 지금 30 몇 년 받았죠. 예. 거기까지 나올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만 미국 같으면 종신형 징역 1000년은 받을 겁니다. 그래요? 네. 이 정도 사건이면? 다 더하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역시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게 관련되는 말씀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이런 유사 사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 형량이 낮은 거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처벌이 중간급 이상은 처벌하는데 네. 거기에 참여했던 일종의 가해자 조금 초급의 가해자들은 그냥 그러면 그들이 똑같은 벤치마킹에서 똑같이 범죄를 계속적으로 소위 말하는 자기 재증식을 하는. 재증식을 하고 그들 나름대로 진화하고. 그래서 조주빈을 목사가 더 확대 진화시킨 것처럼 이와 유사한 게 4-5개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경찰이 파악한 것만 한 4-5개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형량과 시스템 자체가 뭔가 그들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 야, 우리 청소년 아동들이 그런데 이제 그 노출이 돼 있다는 사이버 건데. 공간에서.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지난 성착취 사건도 그렇고 이제 텔레그램이 이게 범행의 온상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들은 텔레그램이라는 익명성에 빠져가 거기 숨어갔고 여태까지 숨어 다녔죠. 파벨 드로포라고 하는 텔레그램 CEO가 프랑스에서 구속되기 전까지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사기관에. 겨우 지금 협조해갖고 지금은 90% 정도 협조를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범인을 잡게 된 것도 그런 건데 문제는 풍선 효과. 흔히 말하는 다른 쪽으로 튀어가요? 텔레그램보다 더 보안이 잘 된 게 몇 개 더 있거든요. 그래요. 거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 고민입니다. 이야, 막 범죄자들이 날아다니는 이런 상황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경찰은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 파벨 드로프의 도움 없을 때는 그 화면에 무슨 짜장면을 어떻게 먹었는가를 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경찰을 조롱하기 위해서 짜장면 먹는 거 찍었는데 그 짜장면에 그 중국집 이름이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그 중국집 이름을 다 두진 겁니다. 이런 사실 미련한 짓을 하면서까지도 해왔다는 거예요. 경찰이. 근데 그 미련한 짓 할 수밖에 없는 건 협조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화면만 보고 수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그 고생통해서 잡은 거는 또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할 때 경찰 인력 문제 하게 되고 조직 문제 볼 때 또 새로운 유형의 범죄 이렇게 나타날 때 이게 쫓아가는 게 되게 힘겹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완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 범죄하고 저 범죄까지는 또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흔히 말하는 이와 유사한 반관 형태의 협력적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이들을 같이 공동 치안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경찰 신분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 그러니까요. 우리가 화이트 해커 이렇게 활용하듯이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그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좀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참 기어가다가 지금 뛸 생각하고 있는데 범죄자들은 지금 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그렇죠. 시스템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민관이 함께 힘을 합쳐서 시스템 안정화시켜야 한다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오늘 살펴봤지만 날로 이렇게 지능화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 특히 우리 아동과 청소년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 사이버 공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네. 지키면서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사이버 공간 AI든 많은 여러 가지. 네네. 우리는 거기서 먹거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치열한 토론과 치열한 준비를 통해서 같이 잡아야 되는 거지 어느 하나를 희생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안전을 더 우선시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마리 토끼를 잡되 안전을 더 우선시하자는 말씀.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미카의 해피엔딩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This is the way you left me. I'm not pretending.